할머니는 아프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대. 며느리가 가르친 손주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이 400억 원이라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명절 전날의 공기는 늘 익숙하면서도 낯설어요. 특히 남편이 떠나고 난 뒤로는 더 그렇죠. 제가 사는 이 서초동의 커다란 집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큼이나 고요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져요. 오늘도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기름 냄새, 다시마 끓는 냄새가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야 조금이나마 사람 사는 집 같거든요. 창밖으로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와 단정하게 가꿔진 정원들이 보여요. 이 동네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서로에게 무심하죠. 남편이 있을 땐 이 집도 북적였어요. 명절이면 현관문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죠.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다 제 기억 속에만 있어요. 지금 들리는 건 기름 위에서 전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제 한숨 소리뿐이에요. 남편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앉던 소파에 푹 꺼진 자리, 서재에 남아있는 옅은 책 냄새, 그리고 이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던 따뜻한 온기까지. 혼자 전부치고 나무를 묻히다 보면 문득문득 그 온기가 그리워져서 손을 멈추게 돼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고 흩어진 가족이라도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라도 모이려면 누군가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 몫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오후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착한 건 제 며느리 지혜였죠. 지혜는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어요. 야망이 넘치는 아이라는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눈빛이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몸에 딱 붙는 세련된 원피스에 제 아들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부엌에 들어서며 제게 인사했지만 그 눈은 제가 붙이고 있는 전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인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향해 있었죠. 곧이어 어머님도 도착하셨어요. 어머님은 이 집의 옛 주인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권위로 이 집을 지배하고 계세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실 소파 가장 상석에 앉으시는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죠. 제게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가장 시끄럽게 등장한 건 역시 시누이들이었어요. 큰 시누이는 새로 뽑았다며 번쩍이는 포르쉐 키를 식탁 위에 보란듯이 던져놓았고 작은 시누이는 최근에 투자했다는 강남의 아파트가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늘 그랬듯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가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려 보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아들이 깔아준 은행 앱은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결국 포기했고 식당이라도 예약하려고 하면 화면 가득한 글씨들에 눈이 어지러워지기 일쑤였죠.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쉬운지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제게는 그 작은 기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져요. 가족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 때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대화를 따라가 보려 애쓰다가 결국 창을 닫아버려요. 그 빠른 속도와 알 수 없는 줄임말들 속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고립되는 기분이었죠.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의 대화가 한창이었어요. 주제는 늘 비슷해요. 서울에 미친 부동산 가격,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새로 나온 명품 가방 이야기. 큰 시누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작은 시누이는 대치동 학원가의 유명 강사 이야기를 맞받아쳤어요.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억소리 나는 숫자들과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 이름들이 낯선 외국어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부와 성공을 확인하며 안도하고 또 은근히 경쟁하며 불안해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사는 세상의 방식이었죠. 저는 그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묵묵히 음식을 나를 뿐이었어요. 제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대화에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 위에서 대사 없는 소품 담당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떠들던 가족들이 드디어 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그날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어요. 제가 정성껏 부쳐낸 동태전을 며느리 지혜가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앞뒤로 뒤집어 보며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의 크기로 속삭였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전을 부치냐는 거였어요. 자기 친구들은 명절 음식도 전부 백화점 식품관이나 유명 맛집에서 주문하는데 그게 훨씬 깔끔하고 시간도 절약된다면서요. 그 말에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여셨어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였죠. 내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아니랬는데 갈수록 음식 솜씨가 무뎌진다는 거였어요. 전이 살짝 탄 걸 콕 집어내시면서요. 순간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름 냄새와 싸우며 보냈던 제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어머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혜는 한술 더 떴어요.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는 그 말투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제 힘드셔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만에 따끈한 전이 배달된다며 다음 명절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죠. 그 말은 제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배려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당신의 낡고 서투른 방식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상의에 놓인 음식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살짝 탄 전에 가장자리가 마치 제 마음의 상처처럼 까맣게 보였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저만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SNS에 올릴 거라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을지는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의 명절이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를 남기며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차가운 저녁 공기처럼 스며드는 밤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스산했던 명절이 지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제게 남편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1년에 단 하루 온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제 마음을 전하는 날이거든요. 이 쓸쓸한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다해 장을 보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제사상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제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느리 지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제사 준비를 시작하려 하자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 시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다들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추세라는 거였죠. 복잡하게 상을 차리는 건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일 뿐이라면서요. 그 아이의 말투는 늘 그렇듯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했지만 그 속에는 제 마음과 추억에 대한 아주 작은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사 음식을 몇 가지나 차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남겨진 제 그리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지혜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한껏 꾸미고 나가서는 제가 들으라는 듯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군요. 내용은 뻔했어요. 시어머니 바로 저를 말하는 거겠죠. 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그 비싼 서초동 저택을 그냥 깔고 앉아서 매년 엄청난 재산세만 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유지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냐며 차라리 그 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온 가족이 얼마나 편해지겠냐고 열변을 토했죠. 전화기 너머의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았어요. 너희 시어머니 욕심 많으시다. 요즘 그런 노인네들이 어디 있니?
하는 소리가 제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지혜는 그렇게 외부의 동조를 얻어가며 자신의 욕망을 합리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전쟁은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정하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이 유독 좋아했던 육건전과 정성껏 말린 굴비, 그리고 밤을 곱게 다져 만든 율란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 음식들에는 남편과의 소소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혜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돌아가신 분이 뭘 알겠냐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편한 게 최고라며 마트에서 파는 냉동전이랑 조기 몇 마리면 충분하다고 했죠. 제 정성과 추억은 그 아이에게 그저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었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지혜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어머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어머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형님 박수진이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 걱정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힘들게 제사상 다 차리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요즘 스타일로 간단하게 차릴게요.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내 말이 맞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이라도 편해야지.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의 대를 잇는 맏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낡고 고집센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지혜는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제사 준비의 모든 주도권을 완벽하게 빼앗아갔어요.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어요. 지혜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사상 대행업체의 메뉴판을 보여주며 어머님과 상의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작은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의 사진과 가격이 떠 있었어요. 지혜는 또 다른 앱으로 저희 집의 시세를 확인시켜주며 이 집을 팔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얼마나 남는지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용적률이니 시세 차익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요. 어머님과 시누이들은 그 숫자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건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기억과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상속 관련 절차를 알아보려고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복잡한 인증 절차의 벽에 막혀 좌절해야 했어요. 세상은 이미 저만 빼고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운명의 제삿날이 되었어요. 지혜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는 걸 방패 삼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했어요. 대행업체에서 배달 온 음식들이 상위에 올랐고 저는 그저 그릇을 나르고 수저를 놓는 신용이나 할 뿐이었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지만 그 누구도 제게 제사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혜와 어머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제주 지주의 아내 자리, 즉 저의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손님들 사이를 오가는 무급 가정부나 다름없었죠.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밝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의 영정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간신히 제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제 집, 아니 남편이 제게 남겨준 이 유일한 안식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박수진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지. 재산세만 해도 1년에 얼마야.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슬슬 정리할 때도 됐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없었어요. 제 인생과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의 미래를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빈집을 두고 이야기하듯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나 세대 갈등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차가운 욕망의 시작이라는 걸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차가운 물처럼 제 온몸을 적시는 기분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집안에 내려앉은 정막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어요. 가족들이 남기고 간
비싼 과일 상자와 빈 그릇들 사이에서 저는 그들이 제게 남긴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죠. 그건 바로 제 집을 향한 차가운 욕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 지혜의 태도는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제 인내심의 바닥을 시험이라도 해보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지혜는 어느 날부턴가 집안 곳곳에 향초를 켜두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아로마 향이라면서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서 제 침실 머리맡에서 심지어는 부엌 창가에서까지 일렁이는 불꽃을 마주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제 심장은 까닭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나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타오르던 그 붉은 불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제가 무심코 촛불 근처의 물건을 치우려고 하면 지혜는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머님, 불 조심하셔야죠. 그러다 큰일 나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마치 제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한 차가운 예리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가스불을 잠그는 걸 깜빡 잊기라도 하는 날에는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제 기억력을 탓했죠.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그 말은 저를 위하는 척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에는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수작이었죠. 지혜의 전략은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아주 체계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들에게는 제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했죠.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거나 혼잣말을 자주 한다거나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물론 다 사실이 아니거나 아주 작은 부분을 침소봉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아이는 남편의 화재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마치 그날의 사고에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풍겼죠. 그날 밤 어머님이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하셨더라면 같은 잔인한 가정들을 늘어놓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그 끈적한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죠. 서울 아산병원에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며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환자로 만들어 제 말의 신빙성을 없애고 결국에는 제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온라인 세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가족들만 보는 비공개 SNS가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파급력은 오프라인 세상의 제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어느 날 멀리 사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죠. 지혜가 올린 사진을 봤다는 거였어요. 제가 혈압약을 챙겨 먹는 모습이나 소파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찍어서는 매일 홀로 계신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건강이 걱정돼요.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위선적인 글 덕분에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몸도 약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제 주변의 모든 관계를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알고 지낸 동네 이웃들마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제게 반찬 하나를 더 챙겨주며 힘드시죠? 지혜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며 저를 위로했고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라며 과한 걱정을 했어요. 그들의 선의가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이웃과의 유대감이 이제는 저를 감시하고 동정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죠. 제 유일한 낙이자 희망인 아이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제 강아지들처럼 달려오던 큰 손주가 제 앞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엄마인 지혜의 눈치를 한번 쓱 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우리 강아지, 이리 온. 할미한테 안겨야지. 하지만 아이는 제게 다가오지 않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잔인한 말을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지금 아프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장 깊은 상처, 남편을 잃은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제는 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저를 떼어놓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지혜의 완벽한 승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텅 빈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제 희망이었던 손주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절망이 발끝에서부터 검은 물처럼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뱉어낸 잔인한 말이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뜨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이 넓은 집은 저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죠.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남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소파에 웅크려 있을 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색깔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우편함이 생각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현관 앞에 쌓인 우편물들을 기계적으로 집어드는데 그 속에서 유독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 이름 앞으로 온 것이 분명한데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법무법인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가 나왔어요. 상속권 관련 안내라는 제목 아래 제 집의 주소와 함께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만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불안감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명백한 범죄였죠.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오히려 제 정신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남편의 서재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공간이었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흔적을 정리하며 제 마음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열고 앨범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자 멈췄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낡은 사진첩 맨 뒷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20년도 더 된 누렇게 변한 편지지였죠.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의 주인은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제 조카 김유라였어요. 유라는 제 여동생의 딸이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힘들게 지냈었죠. 그때 저희 부부가 남몰래 유라의 대학 학비를 대주었던 일이 기억났어요. 편지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모와 이모부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꽃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수소문 끝에 친척을 통해 유라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유라의 목소리는 어른스럽고 차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유라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유라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모, 제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정말 다음 날 오후 유라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20년 만에 만난 유라는 제가 기억하던 어릴 적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유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AI 알고리즘 개발자였고, 최근에 자신이 세운 회사를 거대 IT 기업에 매각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무려 400억 원이었죠. 전통적인 가치와 관계 속에 갇혀 있던 제 세상에 현대 디지털 경제에 강력한 힘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유라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집 거실에는 지혜와 그 가족들이 평생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와 강남 부동산 시장을 꿰뚫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였죠. 유라가 제게 가장 먼저 해준 일은 낡은 제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준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죠. 바로 녹음 기능과 클라우드 저장 방법이었어요. 유라는 제게 말했어요. 이모,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해요. 그리고는 함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저희 집에 등기 부등본을 열람했어요. 화면에는 지혜 측 변호사가 신청한 법적 절차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데이터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배신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제게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어요. 지혜의 행동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완벽한 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였죠. 유라의 든든한 지원과 전문가들의 명쾌한 설명 속에서 제 마음을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이었죠.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과 제 집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어요. 유라와 변호사 팀을 만난 후 제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지혜와 가족들 앞에서 이전처럼 힘없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일관했어요. 그들이 저를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제 손에 들린 새로운 스마트폰이 그들의 모든 말을 기록하는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말이에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주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님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애 건강과 노후에 대해 의논할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약속된 날 저희 집 거실에는 다시 한번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지혜는 자신의 옆에 처음 보는 남자를 앉혔는데 한눈에 봐도 변호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아주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마치 장례식에라도 온 사람들처럼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게 보였어요. 지혜 측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한정우견인 지정 신청서였죠. 그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듯한 말투로 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혼자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제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서요. 지혜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는 거였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숨 막히는 순간이었죠. 제가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집어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딩동 하고 고요한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자 제 조카 유라가 서 있었어요. 유라의 등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차례로 거실로 들어섰죠. 그들은 지혜가 고용한 변호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위압감과 전문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 팀이었죠. 유라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그 서명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의 상황은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한편의 통쾌한 드라마였어요. 저희 측 변호사가 지혜 측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가볍게 밀어내고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었죠. 지혜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위해 제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가족들에게 제 흉을 보던 목소리가 거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번째 증거는 부동산 중개인과 지혜가 나눈 통화 기록이었어요. 제 집을 팔아치우기 위해 어떻게 공모했는지, 위조된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제가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이 집의 원본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을 꺼내 보였어요. 모든 법적 권리가 제게 있음을, 그리고 지혜와 가족들의 행동이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함을 선포했죠.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어요. 그들이 저를 옥죄기 위해 사용하려던 법이라는 시스템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간 거예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제게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어요. 유라는 제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죠. 저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유라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모의 인생 이야기와 손맛이 담긴 음식만큼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건 없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수진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채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던 외로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제 마음을 달래주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5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제 채널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위로와 공감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도 아들 때문에 속상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힘을 얻었어요. 잊고 있던 엄마의 손맛이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네요. 제 채널은 불과 몇 달 만에 수십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광고와 후원을 통해 상당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보다 더 기뻤던 건 제가 더 이상 저택에 갇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자존감과 가치를 되찾게 된 거죠. 제 이야기는 곧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산 사기 문제와 맞서 싸운 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죠. 그러자 제 유튜브 채널과 이메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어르신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절박한 사연을 읽으며 저는 제 싸움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라와 상의 끝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채널 수익금 전액과 유라가 선뜻 내어준 400억 자산의 일부를 합쳐 노인권익보호재단을 설립하겠다고요. 이름은 제 채널의 이름을 따서 따뜻한 밥상 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재단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어르신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었죠.
마포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한 저의 작은 날갯짓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더 큰 차원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는 한없이 깊고 평온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제게 단순히 집을 되찾았다는 의미 이상이었죠. 그건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존엄성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승리의 통쾌함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이제 이 얻어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죠. 지혜와 함께 가족 모두가 저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고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이 매듭은 언젠가 제 손으로 풀어야만 했으니까요. 약속한 날 그들이 저희 집 현관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값비싼 차도 화려한 옷도 오만한 표정도 없었죠. 모든 것을 잃고 법적 처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들은 마치 길 잃은 아이들처럼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침묵을 깬 건 며느리 지혜였어요. 지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끝없는 야망과 남들과의 비교가 어떻게 자신을 눈멀게 하고 결국에는 괴물로 만들었는지 눈물로 털어놓았어요. 그 눈물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연기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을 보인 거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제 아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복수심으로 제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지는 않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을 용서하겠다고요. 하지만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말해주었죠.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집에서 함께 살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주 길고 아픈 길을 돌아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낡은 위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었죠. 제 삶의 또 다른 장은 따뜻한 밥상 재단과 함께 열렸어요. 마포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한 재단은 유라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 진심이 더해져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해 나갔어요. 저는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죠. 특히 제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프로그램은 매달 열리는 치유의 밥상이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세상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눈물 흘리고 또 함께 웃었어요. 처음에는 굳게 닫혀있던 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공감 앞에서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는 건 제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어요. 저희 집 거실은 이제 더 이상 탐욕과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연대와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재단은 서울시의 노인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인 금융 사기 방지법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적 리더로 성장해 나갔어요. 재단의 젊은 활동가들과 유라에게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오며 몸으로 체득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된장을 담그며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고,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반대로 저는
그들에게서 세상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전통이라는 뿌리와 현대라는 가지가 만나 어떻게 더 풍성한 나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배우고 있었죠.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간을 넘어 저의 전통 요리법과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소중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어요. 저는 저희 집 넓은 정원의 텃밭에서 손주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갓 자라난 배추를 돌보고 있었어요. 한때 저를 아프게 했던 아이의 말은 상처로 남지 않고 이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기억이 되었죠. 아이는 제 곁에 꼭 붙어서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며느리 지혜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실 창가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유라가 태블릿 PC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따뜻한 밥상 재단의 성공적인 활동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재단을 통해 웃음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환하게 웃는 유라와 텃밭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 그리고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어요. 제 개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고 무너졌던 가족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이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어요. 그것이 진정한 저의 승리였어요. 가장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그렇게 개인의 상처를 넘어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승리가 찾아오는 법이거든요.